근데 그 실례지만 그 어디 최씨입니까? 경주 최갑니다. 파는요? 충렬공파요. 뭐? 내가 네 고조 할배벌이다. 에? 네 배득 잘 안 하나? 아니 아저씨, 뭐 일하러 와가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우리는 삼촌, 외삼촌, 백부, 이모부, 고모부, 당숙 다 따지는데 영어에서 이들은 모두 엉클입니다. 이모, 고모, 외숙모, 큰엄마, 작은엄마, 영어에서는 안트 하나로 퉁칩니다. 이종사촌, 고종사촌, 외사촌, 친사촌, 제종, 정확히는 몰라도 들어본 건 많은데 영어는 사촌이든 육촌이든 같은 학렬은 커슨이라고 합니다. 육촌은 정확히는 세컨드 커슨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커슨을 활용합니다. 또 사촌의 아이, 우리말로는 종질이면 first cousin once removed처럼 여기서도 cousin을 활용해 설명합니다. cousin까지만 만들어 놓고 돌려 쓰는 느낌이죠.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어에서는 아내의 여동생, 즉 처제도 sister-in-law이고 처형도 sister-in-law인데 남동생의 부인, 동서도 sister-in-law입니다. 남동생의 부인과 아내의 여동생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희박하니 별도의 명칭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체 영어는 왜 이렇게 친족 명칭이 대충대충일까요? 가문의 단합과 조상에 대한 공경이 중요했던 유교 세계관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님들은 팔고조도라고 하는 내가 태어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신 8명의 고조 할아버지와 8명의 고조 할머니부터 그 이하 총 31분의 이름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됐고 군대 총번처럼 자는 거 깨워서 물어봐도 줄줄 읊을 수 있어야 했으며 그걸 모르면 예와 법도를 모르는 천하의 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이 중요한 건 물론이고 이름 이전에 한 분 한 분 정확한 포지션 네임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진외 증조할머니, 외증 외고조 할아버지 등 그 31분이 각각 정확한 지칭어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몸짓이었던 것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된다고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명칭이 부여되어야 식별성을 가진 특수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영어는 왜 가까운 친척들도 구분된 단어가 없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 영어만 이런 게 아닙니다. 현대의 서유럽어들, 독어, 불어나 스페인어 등은 모두 영어처럼 친족 명칭이 적습니다. 왜일까요? 서구 사람들은 우리처럼 가족에 대한 정이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현대 한국인들이 점점 제종 형제가 뭔지 종질이 누군지 헷갈리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당숙, 종질 정확히 잘 몰라도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이 없게 된 것과 비슷합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을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이라고 지칭하는 일이 늘어나서 친족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상을 연상케 합니다. 서유럽은 현대 우리가 겪는 친족 중심사회의 와해를 1000년도 더 전에 겪었다는 겁니다. 서유럽에서 친족 명칭은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다가 없어진 것입니다. 앞서 이 영상 트럼프보다 더했던 최초의 부동산 재벌, 중세 유럽교회 영상에서 로마 가톨릭이 세속의 권력들끼리 혼맥을 만들어 친하게 지내는 걸 견제하기 위해 결혼 룰을 살짝살짝 만졌다. 그리고 그 결혼금지법이 어떻게 우리 유교조선의 동성동본 결혼금지에 비해서도 훨씬 엄격한 것이었는지 조앤에게 이 책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더라도 어느 날 교회가 결혼 룰을 바꾸고 내 결혼이 새로운 룰에 저촉되면 소급 적용이 돼서 둘은 헤어져야 됐고 이를 거부하면 파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문은 8세기에 시작됐는데 기본 개념은 파문된 사람의 영혼을 사탄에게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과 대화할 수 없었고 채용할 수 없었고 계약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기존에 맺은 계약마저 무효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파문당하면 그날부터 월세를 안 내도 됐고 채권자가 파문되면 돈을 안 갚아도 됐습니다. 895년의 트리버 공의회에서는 파문당한 자가 적극적으로 사면을 구하지 않으면 살해당해도 무방하다는 칙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파문된 사람을 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옮겨붙은 것으로 봐서 그 사람 역시 추방되었습니다. 이 파문이 안 먹히는 사람도 있었나 봅니다. 파문을 버티면 그 다음엔 저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문이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는 개념이었으면 저주는 살아있을 때 온갖 고통과 사고와 병마에 노출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교회가 막아주던 방패를 내린다는 개념이었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다녔던 중세시대에 이런 형벌은 감당하기 어려웠겠죠. 꼭 군대에서 이등병 시절을 겪은 고참들이 군기 유지에 앞장서듯이 교회의 엄격한 요구사항에 맞춰 결혼한 인구가 늘수록 이 룰에 대한 존중 역시 강해졌을 것입니다. 또 교회는 6세기 후반부터 프랑크족의 지배자들과 연대해서 물리적 강제력까지 동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반대하는 결혼을 한 경우 그의 재산은 압류되어 친척들에게 재분배되었기 때문에 친척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유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이런 룰은 전통적인 토착 친족 중심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룰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이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4세기부터 사촌 간의 결혼을 금지시켰는데 그 촌수가 점점 늘어나서 11세기에 이르면 무려 14촌가의 결혼이 금지됩니다. 14촌가의 결혼이 금지되면 금지 대상이 되는 사람이 무려 2730명의 같은 학렬의 친척과 그 위아래로 약 만여 명의 친척이라고 합니다. 현대 수십 수백만 인구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결혼 대상자 풀이 10,000명 정도 줄어드는 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지 몰라도 수백 명 정도가 사는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겐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스쳤던 사람들은 결혼이 가능할 리 없다는 걸 뜻했습니다. 또 지금이야 가족관계가 전산화돼 있으니까 촌수를 따져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도 없었고 관공서도 없었던 그 시절에 혹시 내 8촌 중 누군가가 상대의 4촌과 결혼했는지 따져보기도 어려웠겠죠. 겨우 용기를 내 고백한 다음에 그런데 우리 혹시 결혼할지 모르니까 너 한 10촌까지 누구랑 결혼했는지 집에 가서 적어올래? 라고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나도 10촌까지 적어올 테니까 같은 이름 나오는지 맞춰보자. 이럴 수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친가와 외가로만 촌수를 셌던 게 아니라 대부와 같은 정신적 후견인 집안 역시 친족으로 카운트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혼 룰은 현실에서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적에게 누명을 씌우는 용도, 무고하는 등의 역기능 때문에 13세기에 다시 근친혼의 범위를 8촌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교회 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사람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보다 그 아래 계층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크 왕국의 왕이자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의 시조가 되는 카롤루스 대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결혼 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총 10명의 부인과 첩 사이에서 18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한 정보강 윌리엄의 경우에도 결혼하는 대가로 성당을 지어 교황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돈으로 무죄를 사는 유전무죄를 시전했습니다. 하지만 돈도 권력도 없었던 보통 사람들은 교회가 인정하는 결혼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됐겠죠. 그리고 그 방법은 먼 곳으로 떠나는 것, 피가 섞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적은 동네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대를 잇기 위해서는 아이가 자라는 대로 빨리 자기 품을 떠나게 해야 됐겠죠. 이러한 룰은 젊을 때 집을 떠나 먼 곳에서 노동계약 을 맺고 농사를 짓는 중세 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장원 제도를 촉발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농경사회에서는 일손이 필요하면 집안 사람들에게 먼저 힘을 빌리거나 노예제 등으로 노동력을 보완했지만 서유럽의 장원제도에서는 독특하게 완전 남을 고용했습니다. 농노도 있었지만 자유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친혼 금지 룰은 현실에선 친족 집단을 해체하고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살게 하는 인구의 이산 룰이 됩니다. 기존의 부족 사회를 심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와해시킨 것입니다. 중세시대 고향을 떠나 도시의 제빵소에 취직한 아이가 괜히 집안 자랑은 안 했겠죠. 괜히 집안 얘기 길게 하다가 어제 내게 눈길을 주던 존슨 베이커리의 묘령의 아가씨가 따져보니 12촌이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디 가서 쓸데없이 집안 얘기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나요? 어대 채신이 충렬공판이 이런 소리 하면 눈치 없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이런 룰 이전에 초기 유럽어에는 외삼촌이나 종사촌 등의 친족 명칭이 나타나지만 그 후 1500년 동안 이런 단어들이 없어지고 현대의 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처럼 친족 명칭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로망스어군,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의 뿌리가 되는 로망스어군에서 700년경에 먼저 일어났고 독어랑 영어는 1100년 무렵에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중심부에서 먼저 친족 명칭들이 사라지고 그게 주변부로 퍼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과연 그보다 변방의 스코틀랜드어에는 17세기까지 친족 명칭이 있었다가 그 후에 사라졌는데 그 시점이 근친혼 금지가 도입된 시점 다음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결혼룰이 친족 어휘의 소멸을 이끌었다는 강력한 증거 하나가 독일 지방의 유대인들이 썼던 이디시어입니다. 이 이디시어는 800년에서 1100년 사이에 독일 남부에서 쓰였던 고지 독일어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당시까지 고지 독어에는 친족 명칭이 있었습니다. 이디시어는 로마 카톨릭의 칙령과 무관한 유대인들이 써왔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교는 지금도 사촌혼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디시어에는 지금도 고지 독어의 친족 명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 로마 카톨릭의 영향권 밖이었던 러시아어에는 지금도 동서, 시누이, 처제 등의 단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모두 sister-in-law 한 단어로 퉁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in-law라는 것, 영어에서는 시어머니도 mother-in-law고 처남도 brother-in-law죠. 이 법적 어머니라고 할 때 이 법은 무슨 법일까요? 이 법은 canon law, 즉 교회법이라고 합니다. 즉 로마 카톨릭 교회가 보기에는 걔는 너의 여동생이다, 너의 형제와 결혼한 사람이든 너의 부인의 여동생이든 너희는 이제부터 남매다, 그러니 결혼 같은 건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엄격한 결혼 룰은 기독교의 권력 강화와 수익 확보로 이끈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유럽 사회를 1000년 이상 친족 집단을 와해시키는 압력에 노출시킴으로써 앞서 말한 장원제도처럼 부족 사회가 물리적으로 해체되고 무엇보다 서유럽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족벌주의가 개인주의로 혈연지연 위주의 사고방식이 새로운 동네에서 처음 본 이방인과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 등으로 대체되게 해서 후에 성경을 직접 읽어서 신과 직접 소통하는 개인주의적인 기독교, 개신교가 출현할 수 있는 심리적 토양을 마련하고 도시혁명, 법률혁명, 상업혁명을 가능케 한 대중의 심리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주장을 조앤릭의 위어드는 많은 자료와 실험, 데이터, 그래프로 제가 보기에는 넉넉하게 뒷받침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